안녕하세요. 중등 2학년과 3학년을 담당하는 김준혁 강사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바는 제 학력과 경력인데요. 우선 저는 되게 독특하게 이 근처에 있는 한영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주시는 곳도 많았고 강의할 수 있는 곳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 장소,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또 고덕이라는 장소에 너무 큰 애착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학생들을 이 장소에서 가르칠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가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국어교육 쪽에서는 되게 명문인데 좋은 교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항상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래는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설명드리는데 또 저희가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계시잖아요. 또 임팩트 있는 내용을 앞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 학원에서 중등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올해 1월부터였는데요. 10명대 학생을 수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0명대 학생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강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수치들이 항상 또 제 자신을 PR할 수 있는 좋은 수치니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풀 학습법에 대한 얘기는 원장님께서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에 저는 그 국풀 학습법이라는 체제 안에서 제가 강조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국어에 올라가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에 왜 어려움을 겪냐라고 물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접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신에 외부 지문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내신에서는 학생들이 낯선 작품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둘 다 공통적으로 낯선 작품들을 학생들이 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내신에 이제 정해진 작품들만 시험에 나오니까 낯선 작품을 볼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이제 학생 특유의 성실함이나 노력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에서 한창 잘하다가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상하리만큼 특히 국어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통은 그냥 컨디션 탓 아니면 원래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좀 낯선 작품은 보다 보면 익숙해진대 라는 이제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다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국어 강사 입장에서도 되게 속상하죠. 또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수학 같은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정밀 검사, 정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학원에서 개념을 가르치는 게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전 학원에서 너무 쉬운 문제만 풀렸다든지 하면서 좀 정밀 분석을 하는데 국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 아니면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 제일 속상한 말은 국어는 원래 타고나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내신에서 계속 깎이고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점점 떨어지고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대학교 레벨을 결정하는 게 수학이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학생들의 내신을 자꾸 깎아먹고 이제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게 만드는 과목은 국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중2, 중3 학생들은 내신 학습과 더불어서 항상 이 정규 수업에서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 작품들은 저희가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들어가기 전에 가장 최근에 수업을 했었던 세 작품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보는 학생들, 수업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딱 그 세 작품만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잘 연결되는 작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대비라는 개념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비란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한다는 문학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제라는 시가 학생들이 학습을 했는데요. 먼저 이해를 위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자, 어두운 방 안에 밝은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요. 그러니까 3, 40년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도 있고, 그리고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리 내 화자, 이 자신이 아픈데 아버지가 약국에서 약을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수 열매라는 이 자연 해열제를 아버지께서 눈을 헤치고 따오시게 된 겁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의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자, 그래서 이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차가운 옷자락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열로 상기한, 열로 뜨거운 볼을 말없이 부비는 걸, 그 행동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대요. 워낙 아팠기 때문에 그날이 며칠인지, 그날이 크리스마스 밤이었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이 그날은 이 성탄제의 밤이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탄제는 이제 요새 학생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주로 알고 있지만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순고하고 희생적이고 위대하니까 그날 밤이 그 성탄제의 밤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고 옛것 그런 사랑과 희생이라고는 찾아볼 게 없는 이 성탄제, 크리스마스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립니다. 그 옛날의 것은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창문을 뒷문을 치던 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눈을 본 순간 나는 과거,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서러운 30살, 나는 이제 30살만큼 먹었는데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함, 그 차가운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 내 이마에 갑자기 그때 그 차가운 옷자락을 느끼게 된 것은 눈 속에 따오신 그때 아버지의 그 자연 해열제, 산수유 붉은 알알이 내 혈액 속에 녹아 계속 지금까지도 흐르는 까닭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실제 수업 시간에는 거의 4-50분 동안 분석을 하니까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지금은 간단히 내용만 요약을 해드렸는데, 자, 학생은 여기서 두 가지 대비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어둡다라는 색깔과 이 빨갛다라는 색깔이 대비되는 것을 색채 대비라는 용어로 배우게 됩니다. 또 문학에서는 우리가 색깔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색채 대비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차가운 옷자락에 내 뜨거운 볼을 부비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촉각 대비라는 용어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어디서나 다른 국어 수업에서도 늘 배우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가정이라는 다음 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시는 바로 대비 부분으로 가보면, 자, 나는 지금 아버지 9명의 이제 식구들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입니다. 자, 19운반, 예전에는 신발 사이즈를 이런 단위로 쟀나봐요. 이 19운반이라는 큰 사이즈,
내 신발은 엄청 거대한 신발인데 그 내 사랑하는 귀여운 막내 아들의 신발은 육문상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표현을 했습니다.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함께 주면서 대비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으로 가면 이 아랫목은 학생들은 온돌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추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온돌방이 있으면 이 따뜻한 부분, 열이 닿는 부분을 우리가 아랫목이라고 하고 열이 닿지 않는 부분을 윗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랫목 자체에는 이미 이 시어만으로도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은 모두 아랫목에 모여 있는데 이 힘든 가장은 어떤 길을 걸어왔냐면 추운 길을 걸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순간 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학생들 상기를 시켜주면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내가 열로 막 뜨거운 볼을 서늘한 옷자락, 아버지의 옷자락에 막 부비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가 배운 개념이 뭐지? 촉각 대비. 자,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촉각 대비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학생들 낯선 작품을 보게 된다고 했었죠. 자, 이 대비에 대해서 A라는 작품을 저랑 보게 됩니다. B라는 작품도 저랑 같이 보게 돼요. C라는 작품도 보게 돼요. 저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Y까지 저랑 같이 이 대비가 모여있는 시를 함께 분석을 해야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스스로 이 Z라는 시에서 자기가 스스로 대비라는 개념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 Z라는 내용의 이제 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시를 분석하고 뭐 제가 시험장까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Z라는 시를 스스로 분석하는 순간 올바른 국어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학생들이랑 같이 봤던 시인데 그날은 이 시는 광복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광복이에요. 광복은 당연히 시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날이에요. 자, 계속 읽다가 밤하늘이라는 시어가 나옵니다. 자, 일단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항상 하는 거거든요. 긍정시어랑 부정시어를 스스로 판단해 보게 합니다. 시간도 줄고 1분, 길게는 3분까지 주면서 이 밤하늘이라는 시어 긍정, 부정을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광복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광복 이전이면 일제강점기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현재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다시 뭐가 나타나냐면 대비가 이 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를 3개를 연속해서 보고 대비라는 개념을 연속해서 봤을 때 학생들이 이 개념을 체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배운 게 아닙니다. 저희 또 뭐도 배웠냐면요. 또 뭐도 배웠냐면 시적 허용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시 안에서 정말 많은 개념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시적 허용은 뭐냐면 문학에서 문학적 효과를 위해 문법적 오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쉬운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제가 이 예시를 수업 시간에 쓰고 싶었는데 학생들이라면 제가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이문세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막 노래 부르실 때 박자를 막 가지고 놓치잖아요. 저희가 그 콘서트장에 가서 이문세 가수가 좀 엇박으로 아니면 좀 한 박자 늦게 노래를 시작한다고 해서 앉아있다가 이문세 가수 실수했다, 박자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가수니까 박자를 잘못 들어간 거는
의도가 있겠거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적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잖아요. 시를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이 문법적 오류를 낼 일이 없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틀린 문법이 있더라도 의도했겠거니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성탄절 잘 떠올려 보면요,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발간이라는 표현. 발간이라는 표현은 없는 말이죠. 발같아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제대로 된 개념을 배우고 난 후 이 시에서 시적 허용 개념을 적용해 보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 다다음 시로 봤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르는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에요. 나는이 맞는 표현이죠. 밤하늘을 나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적 허용이라고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를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시를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든 이 시적 허용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시적 허용에 대한 시를 정말 충분히 많이 보게 되면 스스로 시적 허용을 시험장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유법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유법이란 부분에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시의 표현이 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잖아요. 백두산은 이 꼭대기에 있고. 사실 이 시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 영토 전체를 의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전체는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토 전체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이 이제 시민들이 나에게 빵을 달라 외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왜 빵을 자꾸 달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빵은 진짜 그 빵 자체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음식이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달라는 표현이었어요.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를 대유법이라고 수업 시간에는 더 자세히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 아까 가정이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다른 9켤레의 신발을. 자, 근데 사실 시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9신발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9식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신발은 저희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신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9식구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유법이라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연결되는 시만 가져온 게 아니라 최근에 본 3개의 시를 가져온 겁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dom실 춤이라도 추고 광복이 오면 한강물이 뒤집혀서 막 용솟음 칠 거래요. 그러면 사실 광복이 되면 누가 막 춤을 추겠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전체 모든 국민들이 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죠. 그러면 이 삼각산 한강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분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도 대유법이라고 연결지어 배우게 됩니다. 이걸 가르칠 때 당연히 제가 저번 주에 배웠던 저 가정이라는 시를 다시 언급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산문은 일단 저희가 많은 작품을 보기 때문에 우선
이 갈래별 개념 학습부터 자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래별로 내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배운 다음에 작품으로 가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내가 30개의 산문 작품을 읽었을 때 저랑 같이 그러면 마치 이 작품들을 서랍에 정리하듯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갈래별 개념과 접근 방식을 배우고 30개의 산문 작품을 보면 15개 현대소설, 10개 고전소설, 5개 수필을 본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이 현대소설은 이 시대적 배경이랑 인물의 심리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15개, 10개씩 모아서 보니까 정말 그러네. 고전소설은 선생님이 인물 간의 관계에 중요하게 보라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모아서 보니까 그러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산문 작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치 서랍에 차곡차곡 작품을 쌓듯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학생들에게 30개의 산문 작품은 그냥 누적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작품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문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문법은 단원별 개념 이해를 넘어서 통합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더 이상 이 단원별 개념 이해로는 중학교 내신까지는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좀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그거마저 어려울 거고, 더 상위 개념의 문제가 나오면, 상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없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까지는 내가 1학년 때 품사 시험을 잘 보고 3학년 때는 문장 성분의 시험을 잘 보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어도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는 내신 문법 중에 서술형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각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미 내신을 좀 어렵게 내는 이번 이제 고덕 근처라면 고덕 중 명일 중에 해당이 되는 말인데 내가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품사 단원의 개념을 끌어다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품사라는 단원과 문장 성분이라는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이 판단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게 앞으로 더 필요한 능력인 게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객관식 문제를 지양하고 서술형 문제를 앞으로 지향한다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모의고사에는 문법 단원이 막 섞여서 합쳐지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의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번 수능 가장 쉬운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 문제는 중3, 고1 학생들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자연스럽게 문장 성분을 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단어 개념을 배울 때랑 이 문장 개념을 배울 때랑 자, 두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거를 강조를 시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프로 이렇게 도형으로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단원 하나를 배우더라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랑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어떤 연결이 있는지 단원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거 역시 앞으로 더 어려운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혼자서는 특히 중학교 난이도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해서 비문학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핵심은 일관성인데요. 가장 중학교 학생들은 기본부터 가르치게 됩니다. 연필을 사용하는 기초 방법부터 가르치게 될 겁니다. 자, 학생들 독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독해에 자신이 꽤 있는 학생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연필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글을 읽을 때. 글이 막 길어도 그냥 눈으로 보고 문제 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읽어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읽는데요. 이거는 정말 길게는 고2, 짧게는 중3까지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까지는 내가 정말 상위 0.1%의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독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필기도구를 꼭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 반면 내가 독해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은 글이 이렇게 있으면 마치 필기도구 자랑하듯이 이렇게 글을 읽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비문학 독서 지문을 읽을 때 밑줄을 긋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지문의 밑줄로 돌아오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에만 밑줄을 잘 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저랑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고2,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디다 밑줄을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이고요.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이거에서 아주 일부분 하나하나씩 더 확장해 나가면서 비문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다 밑줄을 그을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글을 읽는데 일관성이 생기죠. 더 이상 컨디션으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잘 쳐놨으니까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면 돌아가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비문학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클리닉. 저희가 이제 주중에 한 번씩 클리닉이 있습니다. 주말에 3시간 수업을 하고 주중에는 1회, 평일에 클리닉을 학생들을 부르는데요. 그 클리닉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메타 인지 학습법인데요. 일단 메타 인지란 학생이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뭐를 모르고 뭐를 아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 인지인데요. 중학생들한테 가장 부족한 능력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내신이 가까워지면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시험지를 가져오면 제가 채점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3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처음엔 학생이 3번 틀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방금 풀어온 이 시험지에서 학생이 틀린 문제가 3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그 내가 틀린 3개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고쳐오게 합니다. 보통 한 번에 다 못 고쳐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대신에 학생 입장에서 되게 짜증이 나겠죠? 늘어났으니까 틀린 문제가.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저랑 제 학생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는 맞췄는데 틀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내 실력으로 맞힌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이었으면 맞힐 확률이 최대 50%, 실제로는 그 미만이었던 문제를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통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이너스 3 고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로 간 그 문제를 찾아서 저랑 같이 정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학습을 클리닉을 통해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클리닉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역질문입니다. 자, 학생들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저한테 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지만 좀 부끄러워서 질문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혹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특히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더 던져요.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를 잘 안 하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문제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학생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학생이 정말 자기 입으로 그거를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잘 이해를 한 거거든요. 자, 그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과정을 클리닉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제 수업에 대한 100%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것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렇죠? 카메라 앞이라서 더 좀 떨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대면으로 학부모님들 마주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을 건데요. 그거를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게 수치죠, 수치.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10명대의 학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70명대의 학생을 너무 감사하게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강사의 수업 퀄리티나 강사가 수업을 조금이라도 대충 준비하는 거를 가장 빨리 느끼는 게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잘 체감하고 그러면 이제 학원을 그만둔다거나 의의를 제기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 없이 계속 상승 곡선들로 학생들을 모아왔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은 또 언제 그만 학원을 두고 싶어 하냐면 학습에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더 이상 내가 새로운 거를 배우지 않을 때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낯선 작품 분석하는 그런 것도 보셨겠지만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시고 그래도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주는 강사구나, 학생들이 실력을 인정해주는 강사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또 내신은 중2는 내신이 있는데요. 또 내신 수업에서도 계속 성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수치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입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